마이크가 바뀌어가지고 조금 가까이 둘게요. 네. 마이크가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그게 낫지 않아요? 적폐청산과 정치 수질 개선을 위한 박주민의 정수기 진행을 맡은 박주민입니다. 요새 포털에 실검 1위를요 검찰하고 법원이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발표가 있어서 화제가 됐었고요. 어제는 여검사 성추행 그리고 김천지청장의 자살 시도가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법원에는 블랙리스트가 있고 또 검찰에는 성추행이 자행됐었다. 이러니까 국민분들께서는 당연히 법원이라든지 검찰을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살펴보고요.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열 판사님, 전 판사님, 지금 사무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사실은 뭐 더 소개를 해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왜 제가 사무장이라고 불러드렸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하지 말까요? 아, 방송에 있어서 MC의 이 명령은 또 지상과제 아닙니까? 뭐 변호사 자격은 있는데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려면 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등록을 한다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변호사협회에서 이제 등록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에서 심사 결과 이제 변호사 등록이 거부가 됐죠. 사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 중에 직무상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되는데 제가 2011년인가 그 당시 유행했던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에서 저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아니면 또 전체적으로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너무 그게 100% 실화다라고 제작진과 당시 영화에 관여했던 박훈 변호사님이 주장을 하셔가지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밝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판사들이 판결을 하기 전에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 그 합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합의 과정은 외부에 알릴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알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것이 사유가 돼서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던 거고요. 그래서 변호사 등록이 좌절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할 줄 아는 거는 조금이지만 법밖에 없고 그래서 다행히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안에서 저를 걷어주셔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한민국 판사 또는 판사 출신 분 중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원하지 않아요. 살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만큼 또 해주실 이야기도 많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먼저 김천지청장 자살 시도하고 이제 여검사 성추행 관련돼서 조금만 짚어보겠는데요. 어제 이제 오전에 김천지청장 이름은 정승면이라고 합니다. 관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누군가가 발견했고요. 근데 보니까 연탄을 이용해서 자살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죠? 일단 언론 보도상으로 나온 것에 의하면 김천지청장, 그러니까 지청장이니까 한 기관의 장이잖아요. 그런데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6개월 전에 김천지청장으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사실 여기도 뭐 장이긴 하지만 지방이어서 일종의 좌천성 인사였던 것이죠. 근데 또 6개월 만에 다시 또 이런 장도 아니고 수사권도 없는 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을 받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좌천이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일단은 인사불만인 것으로 외부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이분이 개인 비리로 인해서 감찰을 받고 있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이분의 전력을 보면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특활비 상납이라든가 내지는 댓글 부대
공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계시는 너무나도 바람직한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우기면서 색깔을 더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이런 정치보복 때문에 아까운 검사가 희생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실상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이분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관여했던 걸 가지고 조사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근데 뭐 아마 그런 대상이 될 거라고 본인도 짐작을 해서 미리 그런 뭐 본인 입장에서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개인 비리가 있다. 예,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 비리로 감찰을 받고 있던 와중에 자살을 시도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네. 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개인 비리의 내용 같은 건 아직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분이 유서와 같은 것을 남기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네.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총장님. 뭐 이런 얘기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안고 가야 될 게 있긴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개인 비리 같으면은 안고 간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라든가 뭐 억울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안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정치적이고 좀 정권과 관련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고 간다. 네. 오,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29일에는 오늘도 보니까 실검에 상당히 높은 순위에 계시던데 서지현 검사라는 분이 2010년에 있었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면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조직적으로 검찰에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했고 심지어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라는 내용이어서 더 충격적인 건데 실제로 이제 추행한 검사 덮으려고 했던 검사의 실명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나왔죠. 뭐. 예. 지금 안모 검사 뭐 안태근, 최모 국장, 최교일 이 두 분은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문제가 됐던 이 2010년 성추행 사건이 났을 당시에 안태근 검사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실장을 하고 있었나?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정확한 명칭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검찰국장 그러니까 법무부 내에서 3인자죠. 1인자 장관, 2인자 차관. 근데 이제 장관은 검사가 아니고요, 보통. 차관하고 국장 중에서 검사의 인사, 예산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전부 다 통제하는 그런 국이 검찰국입니다. 법무부 내에서. 거기에 장이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그 현재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있고요. 최교일 의원. 근데 당시에 2010년도에 이 안태근 당시 검사 실장. 근데 이 양반이 나중에 검찰국장으로 있다가 나오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상당한 요직까지 갔었던 뭐 소위 말하는 잘 나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서지현 검사를 추행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맞은편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이기관 장관이 앉아 있었는데도 전혀 제지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이 서지현 검사가 근무하고 있던 북부지검에 이야기를 했더니 법무부에서 이 사실을 덮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최교일 서울지검장이었을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텐데 이 좀 얘기하기를 당신 하나 바보 만드는 거는 병신 만드는 건 뭐 일도 아니다. 예, 그리고 이걸 관련해서 이제 이문정 검사와 연결을 해서 좀 진상을 좀 규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문정 검사를 불러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나서서 들쑤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덮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사람 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안태근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약에 진실이라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했고 최규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난 모르겠다 전혀 아는 바 없다 이렇게 하다가 이문정 검사가 또 용기 있게 당시에 이 은폐 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오니까 어제부터인가요? 소재불명 상태가 됐다. 그래요? 네, 연락두절 소재불명. 두 분 다? 예, 도주. 했죠. 예. 공예 대표가 국민을 외면하고 도주를 해버렸죠.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생명은 붙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안태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른 영상이 또 같이 돌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간증 영상.
2017년 10월 29일 안택은 전 검사의 온누리교회 세례 간증 전체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심호흡을 하며 끝까지 들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의 공동체에 소속된 안택은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함께 모시고 살던 외할머니가 교회에 다니셨던 것을 제외하고는 기독교와는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저희 본가는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은 저 자신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한 후 얼마 전까지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살아왔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공직사회에 적응을 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사들이나 동료 그리고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사 때마다 중요한 보직에 배치되면서 순탄하게 그렇게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리석게도 그 모든 것이 다 제 노력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일로 본의 아니게 공직을 그만두게 되었죠. 제 주위에 많은 선후배 그리고 동료나 친지분들이 너무 억울하겠다며 같이 분해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로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겪는 과정에서 저와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에 하루하루 괴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교회에 다니던 저희 아내의 손에 이끌려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온누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지만 찬송과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 혼자 힘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한 저희 교만에 대해 회개하니 저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바쁜 공직 생활 동안 전혀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끊임없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 얼마나 마음고생 많냐고 묻지만, 그러한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저에게 또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시고, 저희 교만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진정하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 처음 느꼈던 억울함이나 분노, 불안함도 상당히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무직 아직도 불완전하고 또 죄 많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터이라서 완전한 평안을 찾지 못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런저런 일로 불안해하기도 하고, 과연 저와 저희 가정에 온전한 은혜를 내려주실까 하는 회의를 품은 적도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키우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교만하게 살아온 죄 많은 저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간사하죠. 그래서 간증은 피해자한테 와서 해야지 왜 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다른 영상이 뭐냐면 국정감사 때, 그때 저도 이제 노회찬 의원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받아가지고 또 계속 문제제기인데 뭐 기억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 너무 뻔뻔하게. 그래서 그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노발대발했었던 완전히 아나무인식으로 그렇게 굴더라고요. 2016년 1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의당 노회찬 LCT 의원. 비리 사건에 관해서 가능한 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 연루자는 지휘고안을 막론하고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측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누구든 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면은 정작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관련돼 있는 종합적으로 관련돼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하는 것도 뭐 서면으로 하느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후퇴하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걸 지휘고안을 막론하고 이렇게 엄단하라는 식으로 지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민정수석을 통해서 이 LCT 사건에 대해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직접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또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웅 당시 법무부 장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사건이 언론에 수차 보도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그럼 법무부와 검찰에서 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보고한 바는 없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오실 정도면 그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직접 그 모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보고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국장 뒤에 계신데 그 보고하고 있습니까? 이 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안택은 검찰국장. 뭐가 없다고?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고요? 야, 참.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그냥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했으니까 보고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따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답변을 그따구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막장입니다. 막장이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두 영상을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국정감사 영상이라는 게 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당시 LCT 사건 관련해서 이것이 법무부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되고 있느냐라고 노회찬 의원께서 물으시니까 당시에 안택은 전 검찰국장이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법률가스럽다 보면서 진짜 법률가스럽죠. 예,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위증죄로 처벌이 되려면 설령 그게 진실과 맞더라도 자기 기억하고 다른 얘기를 해야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여부는 관계가 없고 기억이랑 다른 얘기를 했냐 아니냐인데 자기는 기억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랑 다른 건지 아닌지도 사실 규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위증을 피해가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웃긴 얘기죠. 왜냐하면 본인이 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당신 보고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럼 진짜 좀 뭐 백벌양보해서 너무 오래됐으니까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너무 특이한 사건이죠. 그렇죠.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료 후배 검사를 성추행을 했는데 안택은 국장이 이것도 기억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건 이해가 가요. 기억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추행한 사실은 분명히 기억을 할 겁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 대상이 서지영 검사라는 건 기억 못할 겁니다. 하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말 이해합니다. 아니 이 검사가 그러면 성추행으로 좀 유명한 검사인가요? 유명하지 않은 게요. 별로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왜 유명하지 않냐면 네. 소위 잘 나가는 뭐 이건 판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남초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시쳇말로 여성이면 뭐 자기 가족만 빼고 동료인지 후배인지 뭐 전혀 가리지 않아요. 뭐 기자분 상대로도 많이 있었잖아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수시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분명히 내가 하긴 했을 거야 그렇게. 근데 그게 누군지 난 기억이 안 나. 이게 정확한
속 드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건에서 분노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였고 특히 앞에는 법무부 장관이 앉아 있었고 이게 더 황당한 그림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물론 이제 해서는 안 되고 다 안 되는 일이지만 보통은 좀 은밀한 데서 이루어지거나 사람이 없는 데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예. 저기 의원님이나 예. 저나 민주정편 TV 애청자 여러분들처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도 그렇게 정상스럽지는 않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지극히 정상적이고 인간적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는 거죠. 아니, 논점이 바뀐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근데 그 앞에 장관이 아니지. 신기해. 그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 장관과 같이 그랬다. 많이 그래 왔다. 그러면 아니 뭐 저분이나 저나 같은 자리에서 그래 왔는데 뭐 굳이 뭐 장관이 계신다고 내가 뭐 이걸 가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뭐 이건 추측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장례식장이라는 이런 넓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전반적이고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데 그쪽에서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영상 말씀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서지영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 8년이나 지난 건데 네. 덮으려고 했는데 그냥 잊지는 못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회개 용서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피해자인 나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해놓고 덮으려고 은폐하려고 해놓고 지가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 그게 너무 가증스러워서 용기를 내서 나서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하고 다니는 것이 뭐냐면 본인은 아 내가 옛날에 정말 성추행을 여러 군데서 너무 많이 했어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 뭐 후배한테 돈 봉투 좀 줬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억울한데 아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아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그런가 회개합니다. 너무 추상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있었던 자기한테 불이익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만 가지고 자기가 면피를 하려고 뭐 회개하니 어쩌니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거지 진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느끼는 게 있어서 한다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 보니까 문무일 총장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네. 조금 오래된 일이고 그죠? 검찰 내부에 지금 그 관계됐던 분들은 다 떠난 상태라서 진상규명이 될지 어떨지 좀 불명확하다 이런 보도들도 좀 많이 나왔네요. 네, 그렇죠. 이 사건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하면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대로 오래되기도 했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추가 증언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서지영 검사님한테는 좀 안타깝고 죄송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법원 검찰 전체적으로 좀 확산이 돼서 그야말로 국민을 위하지 않고 국민의 신임에 반하고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개인적인 이속만을 챙기려고 하는 몰지각한 판검사들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뭐 제가 제 일환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 아까 변호사 등록부 말씀하셨는데 징계 사유가 됐던 그 사건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왜 카카새끼 짬뽕이라고 제가 저 라면 패러디된 거를 네.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얘기가 다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뭐 여기 나중에 얘기할 주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네 뭐 이런 소리가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뭐 막말 판사 이러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건이 나기 전이죠. 매년 2월 달에 법원 정기 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죠. 임지가 네.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은 새로 이제 부임해서 가면 거기 법원장 주최로 전입법관 환영회를 합니다. 아, 예. 네, 하겠죠. 뭐가 뭐 당연히 뭐 하는 거죠. 그런 모임 있으면은 폭탄주가 돌잖아요. 네. 법원장이 제조를 해서 한 잔씩 돕니다. 그러면 잡고 들고 일어나서 소위 말하는 폭탄사를 하죠. 예. 30초 스피치. 한 번은요.
전입법관 환영회를 하는데 그 옆에 고등부장이 있었어요. 네. 고등법원부장 판사 이러는 거예요. 오늘 30초 스피치는 EDPS로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EDPS면 예, 음담패설의 그거를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쓰는 말이죠. 거기서 저거 뭐냐 저건. 아이고 흥분해가지고. 아니 그 자리에 전입법관이니까 남자들만 있어도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전입법관이니까 여성 부장판사, 여성 평판사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요, 그러니까 원장님 옆에서 이제 허 웃고 있고, 그러니까 해요. 판사들이 제가 보면서 뭐 저런 놈들이 다 있나. 아유. 그래갖고 제가 그 가카세키 짬뽕 사건 나고 네. 법원장 회식할 때 네. 녹음기를 품고 내가 들어가겠다 회식 장소에 분명히 걸려들거든요. 야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동료 법관이 있든지 없든지 그분이 성이 어떻게 되든지 그리고 또 남성 여성을 떠나서 그런 뭐 EDPS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는 거냐 이게.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격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있고 검찰의 성추행 법원에서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없었다고 단정 못합니다. 아니 진짜 얼마 전에 그 있었잖아요. 판사가 같이 이제 예. 검사, 공판관여 검사, 검사 성추행했었던 저녁 일이죠. 먹으면서 술 먹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전에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배석 판사님한테 성추행했었던 예, 일도 있었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회성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 그렇게 만연해 있는 분위기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 많은 또 여러 번 이런 험한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 제가 전에 들은 바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정말 지나간 것도 조사해야 되지만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들 빨리 속간에서 쫓아내야지. 안 그러면은 뭐 공수처를 만들면 뭐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바꾼 뭐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판검사하고 앉아있는데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이슈 중에 이제 한 파트를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의 좀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죠.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2일 날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법원행정처가 어떤 문건을 만들었고 그 문건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나왔어요. 그죠?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 그 보고서를 출력해서 보셨네요. 조사 보고서에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조사의 목적은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논란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법부 구성원의 자존감과 명예에 흠이 되지 않도록 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문건들을 인용을 하면서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조사위원회가 했던 그것은 표시를 하는데 어디 갔냐? 예. 첫째는 공용 컴퓨터에서 사법행정과 관련돼서 작성된 문서를 조사를 했는데 근데 일단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부서가 작성했지만 내용은 인사감찰 관련된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사감찰의 문제였었으니까 법원행정처가 이것을 만든 것은 인사상 요소로 쓰려고 했다는데 그 결론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부산지원의 차성한 판사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좀 보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송모 판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학 동기예요. 괜찮은 분이죠?
저는 괜찮다고 봤는데 낄낄빠빠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평가를 받냐. 아직 연락은 안 해봤지만. 네, 지금 되게 슬퍼하고 있다고.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이분에 대한 평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장된 뒤 많이 약해졌다는 평. 최근에 발언을 거의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자괴감에 빠져 있다. 소식을 제가 막 그렇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 판사님들 스토킹하려는 것도 아니고 왜 만들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이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걸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뭐 보니까 한 번 읽고 말 거여가지고 뭐 자세하게 기억할 만한 내용도 아니구만. 이렇게 했다는 것이 보면 결국은 쓰일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네. 그거는 인사상 용도로 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송땡땡 판사의 경우에는 그냥 일시적으로 성향을 분석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게시판에 올린 뭐 2009년도 글, 2012년도 글, 2014년도 글을 쭉 적시하면서 분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다를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성향을 분석한 것이고 당연히 인사에 쓸 수 있는 자료로 보여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여당 의원들로서는 이게 당연히 블랙리스트고 언제든지 인사에 쓰일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블랙리스트다라고 보는데 반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게 무슨 블랙리스트냐 그러거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판사들의 특징은 정의롭고 올바른 목소리를 냈던 판사들이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정의롭고 올바른 목소리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하고 더러운 사람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양승태, 탄자 돌립네. 네.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집단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블랙리스트도 없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문건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김지태, 당신한테 이런 내용으로 내가 문건 하나 만들어줄게. 내가 동의한 걸로 안다. 아니 실제로 여기 리스트에 거론됐던 판사 중에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왜냐면 후배라서. 근데 저번에 끝난 거로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끝났냐? 어차피 지금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불이익을 가할래도 가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분 얘기는 거예요. 고등법원 부장 이상의 한 100몇십 명? 15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뭐 대법관이 조금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게 조금 드러났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을 거다. 이미 그런 큰 덩어리에서 자기를 여기에 이렇게 써놨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이다. 그분들이 다 나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어때요? 다 나가도 사실 이분들은 힘들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일종의 정의파라고 본다면 이 문건을 만들고 이 문건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 불의파, 적폐파 이렇게 보면 중간에 관망파가 있습니다. 근데 예, 판사들 성향이 기본적으로 근데 되게 보수적이고 네. 나서기 별로 안 좋아하고 계속 안으로 스며드는 그런 스타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문건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판사들 내부에서도. 그렇지, 그 문제가 있으니까 올라간 거 아니야 결국. 구설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관망파까지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 불가능이죠. 그게 불가능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 집단 자체가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향에 비춰보면 사실 이분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드러남으로써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받았는데 향후에 또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어떤 목소리를 써놓은 거지 이분들의 실력에 대해서 써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은 모르잖아요 사실. 뭐 저희는 알지만. 네. 근데 이분들이 정말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승진이 되고 높은 자리에 갔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옛날에 블랙리스트 나왔던 판사인데 이제
세상이 좋아지니까 이득을 보는구나 이 소리 할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인사권자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 나올까 봐 부담스럽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또.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이 리스트에 올라있던 분들이 굉장히 암담하네요. 어쩐지 그때 제가 만났던 그 후배 판사는 너무 외롭대요. 너무 외롭고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 자기는 있는 것 같다고.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네. 그냥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저를 지켜준 거는 SNS, 트위터, 페이스북 친구분들. 저는 판사를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랬다가 지금 이제 문건 나오니까 막 난리를 하는데 저는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그런 거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를 미친놈 취급했었거든요.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다가 진짜 솔직히 말도 하기 싫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쳐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리스트도 리스트인데 네. 제가 더 충격받고 더 열받았던 게 원세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서 네. 판결 결과를 마치 청와대와 거래한 듯한 예. 문건이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뭐 문건 제목이 그렇게 돼 있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낸 게 아니라 우리법연구에 판사 이름을 넣고 검색해 보다 네, 보니까 네. 한 판사의 이름으로 나왔던 문건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네. 전 이거 보고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이거 좀 더 조사해 봐야 되겠고 아니 실제로 이 문건을 보면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판결 결과를 가지고 건부하고 거래를 했다. 이건 사법부가 존재할 의미를 자기네들 스스로 훼손해버린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국기문란 사건이라면 이건 더 큰 국기문란 사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지 도대체 아니면 정말 뭐 10년 만에 100년 만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는 건지 좀 다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찾아진 게 아니고 원래 이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방법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 PC를 실제 사용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를 못해서 완전히 이거를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라 키워드를 넣어서 거기에서 걸려드는 것만 네. 가지고 지금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성향, 뭐 예를 들어 진보,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뭐 이런 키워드, 그다음 이름. 여기서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김동진 부장판사. 맞습니다. 예, 예. 김동진 부장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회원은 아니고 인권법 연구회 회원인데 인권법연구회. 그 양반 이름을 넣으니까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조금 전에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딜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문서 제목은 이겁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하면서 1번 BH 청와대, 2번 여야 각당, 3번 언론, 그다음에 사법부 내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판결이 선고됐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여론의 동향이 어떠하냐 하는 거를 감지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여론의 동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 동향이나 사법부 내부 이렇게 그런 걸 보는 건 좋은데 문제는 BH인 거죠. 청와대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게 또 1번이에요. 그렇죠. 1번 BH.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판결 선고 전에 최대 관심 현안이다. 청와대에서. 그래서 항소 기각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해서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해왔다. 이 법무비서관 누군지 아시죠? 이름은 모르겠어요. 네, 곽병훈이라고 네. 우병우 수석 때 법무비서관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연수원 22기고 저하고 대학 동기고 저 같은 법원에서 같은 방에 있었고. 그러셨구나. 네. 그 외 그 우병우 전 수석이 저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팔짱 끼고 있었던 네. 그 조선일보 특종 사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여러 사진 컷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호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이 친구입니다. 네, 그 우병우 변호인 됐죠 나중에. 하여튼 그렇고 둘이 엄청 친한가 보네. 이 친구가 신영철 그 유명한 예. 그때 광우병 촛불 사건 배당 조작이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신영철 대법관이었을 때죠. 배당 조작은 중앙법원장일 때 하고 그때 재판연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기조실에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하고 끈이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신영철 사건 났을 때 제가 토요일인가 집에 자고 있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야, 뭐 친구가 도와달라는데 도와줘야죠. 그래서 뭔데? 네, 도와줄게. 야, 요새 지금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네가 주위에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해달라. 신영철 원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 근데 그럴 사람 아니냐? 일단 진실을 갖춰줘라. 그래 내가 얘기를 할 거 아니냐. 네 말이니까 내가 믿기는 하겠는데 솔직히 신영철 얘기 내가 못 믿겠다. 예, 뭐 그런. 그러니까 주위에 이렇게 좀 자기가 모신다고 할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발벗고 나서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법무비서관실을 통해서 법무부 뭐 얘기를 먼저 했다는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 쪽에다가 거래를 하자고 든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조사해서 충성을 당합니다. 그죠? 예,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심과 달리 예측이 어렵다. 저는 이 문장도 재밌더라고요. 1심을 예측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예. 아시겠지만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 네. 1심 선고 결과가 미리 적혀 있었죠. 그렇죠. 그대로 선고가 됐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하면 1심은 예측했다는 거고 그 결과까지 증거로 남았고 네. 과연 예측을 했을까? 시키지 않았을까? 그냥 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선고하라고. 그런데 항소심은 대책이 없다 지금. 뭐 하여튼 그리고 판결 선고 후에 내부적으로 크게 당황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특히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화비체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해왔다. 요 얘기는 우병우 수석이 사법부 쪽에 연락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무비서관실을 통해서 왔을 겁니다. 사법부에도 연락을 했겠죠. 왜냐하면 법원행정처 임종원 차장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수시로 전화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들어온 루트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성자가 심의관이잖아요. 네. 이 심의관이라는 거는 법원행정처에 들어가는 판사가 여러 급이 있는데 처장은 대법관, 차장은 법원장급, 그 다음에 실장, 국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 사람들은 이제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처국 여기 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고 여기 심의관은 평판사예요. 그러니까 임종원 차장과 법원행정처 차장과 우병우 수석이 통한 걸 심의관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여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심의관이 아는 내용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관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이 법무비서관 청와대 이 제안은. 그러니까 정말 공식적 창구로 대놓고 사적으로 은밀하게 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저 우리 수석님께서 지금 무지하게 불쾌하고 화가 나셨다. 어떻게 할 거냐. 진노하셨다. 대법원에 빨리 회부해주고 전화비치해서 해달라.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사법부의 진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상세 입장을 설명했다. 사법부의 진위가 뭘까요? 우리는 원세훈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이상한 놈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예, 진위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정권에 충성하는 게 우리의 진이다. 맞아요. 이거겠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법무비서관한테 얘기를 하니까 법무비서관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청와대 내부에 잘 전달하기로 하고 내부 동향을 신속하게 알려주기로 했다. 이 문구도 있어요. 뭐가 네. 있냐면 전원회부체 합의체 회부를 우병우 수석이 얘기했는데 네. 전원 합의체로 보내는 것은 오히려 판결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려줬다는 얘기도 나와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맞는 얘기긴 한데 네. 여기서 느낀 거는 뭐냐면 네. 우병우 수석이 자기 부하 직원인 곽병훈 법무비서관도 따돌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벌써 얘기가 끝났다는 거죠. 네. 윗선하고 행정처장 차장선하고 얘기가 끝난 거예요. 전화합의체 빨리 갈게. 예, 그렇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할게요. 예,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부하 직원인 법무비서관한테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비서관이 전화합의체 가면 더 느려질 수 있는데요. 분위기 파악 못한 거죠 지금. 아휴,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네. 이 문건에 있는 대로 실제 실행이 됐다는 게 됐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문제인 거죠. 전원합의체로 갔죠. 그리고 여기서 쟁점을 분석했는데 그 쟁점 관련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쟁점은 이제 그 이메일에 붙어 있었던 첨부 파일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었고 이 문건에 그것도 나옵니다. 향후 대응 방향, 판결 결과 분석 필요. 상고심의 쟁점 예상, 이 사건 파일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이다. 아니 이거를 왜 행정처에서 하냐고 이거를. 딱 요대로 판결이 나왔고. 그러니까요. 이걸 왜 행정처에서 해요? 이거는 재판 연구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기록이 오고 나서. 근데 이 문건은 언제 작성이 된 거냐면 항소심 판결 선고된 다음 날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기록 접수 전이라도 면밀히 검토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그걸 지들이 왜 검토해요? 이거 소송법도 위반한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행정처에서 기록 접수 전에라도 검토를 할 수가 있죠? 공무상 비밀에 접근을 하는 거죠. 네. 예, 봐선 안 되는. 예, 소송법도 위반하는 거고. 네, 황당하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판결 결과를 가지고 거래한 것 같은 문구도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여기에 보면 네. 이것도 재밌는 표현인데 향후 정무적 대응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아니 왜 법원 판사가 정무적 대응을 합니까?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황당하죠. 네, 법원이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청와대를 포함해서 정치권을 쥐락펴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결 결과 가지고. 네. 훌륭한 대법원 참 낫네요, 진짜. 예. 근데 이제 더 황당한 건 이 결과 발표가 있자 그날 저녁에 네. 대법관 13명이 우리는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중에 7분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판결에 개입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말은 맞을 겁니다. 네. 네, 외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 없겠죠.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있으니까. 저기 뭐 박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저기 판사들이요 거짓말은 잘 하지 않아요. 숨겨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진짜 그렇겠다. 외부로부터 연락을 안 받았어요. 오. 왜 저희 안 받았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얘기에 따랐을 뿐이지.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하려고 외부 연락을 받아요? 그 말은 맞아요. 네. 네. 아유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명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예, 거짓말 안 했어요. 예. 아니 제가 사실 작년 국정감사 때 안종범 수첩 공개했거든요. 그 권순일 대법관 이름이 나오고 CJ 네. 이재현 회장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메모가 돼 있는 거. 거기 보면은 대법원에 메시지 넣으라고 돼 있고 메시지 넣어야 될 내용도 다 적혀져 있어요. 그걸 공개했더니 권순일 대법관이 직접 해명은 안 하고 김소영 전 행정처장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네. 그렇죠. 안에서 얘기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야,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제 나오는 대법관들이 하는 얘기가 일단 저는 좀 더 웃겼던 게 옛날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새로 대법관 되신 분들 네. 그 양반들은 왜 들어가요? 관련도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뭘 한다고? 그 당시 계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이제 우리는 전원합의체에 간 것도 다른 요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합의를 한 결과 이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관심사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합의체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전합의체에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 문건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선거 무효 소송이었던 거죠.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이거는 관심이 있어요, 국민들이. 솔직히 원세훈 처벌 받냐 안 받냐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과연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냐 아니었냐 이거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 정당성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원세훈이 처벌을 받고 안 받고 그게 물론 전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정말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것 그런 이유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갔다면 선고 무효 소송을 빨리 심리를 하고 재판을 해야죠. 근데 당시에 보면 특히 또 웃겼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성명, 뭐 의견 표명을 주도했던 사람이 고영한 대법관인데 이 고영한 대법관이 이 선고 무효 소송의 주심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소송이 있다는 거를 자기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 1월 달에 소제기가 됐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180일 안에 판결 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7월 달에 판결이 나왔어야 되죠. 맞아요. 근데 웃기는 게 8월 달에 선고도 아니고 8월 달에 첫 재판이 잡혀요. 그런데 그 첫 재판도 피고 쪽에서 연기 신청을 하니까 무기 연기를 해버립니다. 재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파면되고 나서 이제 파면됐으니까 선거 무효돼봐야 실익이 없잖냐. 그래서 이 재판은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재판을 각하해버립니다. 회피를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국민적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걸 전원합의체에 갔다.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라고 하는 국민적이란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관심사인 건 맞죠. 자기들 관심사 있어요.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갔다. 그건 또 말이 되죠. 근데 국민적 관심사라는 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 과장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다면 선거무효 소송을 먼저 했어야죠. 그래서 또 보면 재밌는 게 그 판결 내용을 보면 일단 결과가 웃기잖아요. 13대 빵. 예, 이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는 대법원 판례를 바꿀 경우, 종전 판례를 바꿀 경우, 아니면 원래는 대법관 3명이나 4명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판결을 하는데 거기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됐을 경우, 이견이 있을 때 그때 전원합의체로 가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판례를 바꾼 것도 아니고 이견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13대 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판결 나왔을 때 저 왜 전원합의체에서 했을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나왔죠. 우병우가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야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판결에서 이 첨부 파일의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결론을 내면서 그럼 유죄냐 무죄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증거 능력 있고 없고 그건 모르겠고 유죄냐 무죄냐 이게 중요한데 유죄인지 무죄인지 우리는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 소리는 뭐냐? 유죄를 주장하는 대법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소수 의견이라도 유죄가 나가게 되면 우병우 수석한테 혼난다. 그러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시를 하지 말고 우리도 무죄라고 안 쓸 테니까 당신도 유죄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드라이하게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만 하자. 네. 그렇게 해서 13대 빵 전원일치로 가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리적으로 소송법에 따랐다면 분명히 소부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네. 그 소수 의견을 이런 식으로 딜을 했을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설명이 돼요. 13대 0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상고심 쟁점 예상이라는 제목 하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항소심에서 적시된, 그러니까 항소심 2심 판결에서 판결문에 적어놓은 사실관계가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법리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 파일의 증거 능력, 즉 이 첨부 파일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날려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판결한 거죠. 재밌는 게 재판연구관도 아닌, 그러니까 대법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도 아닌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판사가 판결을 미리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또 기록도 안 보고 심리도 안 해보고 이대로 이제 대법관 13명이 네. 그대로 판결을 해버리는.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나온 내용으로만 봐도 굉장히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하기 충분한데
이게 조사를 다 했는데 이 정도만 나왔다가 아닌 거죠. 그렇죠. 조사를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종원 전 차장의 하드디스크는 아예 못 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들여다본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 중에 760개는 보지도 못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그 관련해서 이제 조사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써놨는데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사 대상인 하드디스크하고 SSD 이걸 보존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7년 12월 22일 날 법원행정처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하고 SSD 인도를 요청한 데 대해서 협조가 어렵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1월 8일 날, 올해 1월 8일 날 공문을 통해서 재차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거기에서 또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음이라고 회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임종원 전 차장이 사용하던 저장 매체를 제외한 나머지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일단 매체 자체가 그랬고, 그다음 또 하나는 물적 조사로 추출된 파일 중에서 암호가 설정된 파일, 이거는 조사 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네. 그다음에 정상 파일에서 이 460개, 유실 파일에서 300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암호 있는 파일은. 암호 있는 파일. 예.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나오는데 특히 암호가 설정된 파일 중에서 5개 파일은 제목 자체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 게 있는데 그 5개가 뭐냐면 하나는 인사모, 인권을 사랑하는 법관 모임입니다. 인사모 관련 검토, 인권법 연구의 대응 방안, 국제인권법 연구의 대응 방안 검토, 임종원 수정, 국제인권법 연구의 대응 방안 검토, 인사, 그다음에 인권법 연구의 대응 방안. 그러니까 대응 방안인데 여기 인사라고 돼 있는 건 인사상 뭔가 하지 않았겠냐. 하지 않았겠냐. 그다음 임종원 수정, 이거는 차장이 직접 수정했다는 거니까 차장이 직접 지시가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가지고 못 봤다는 봤다. 겁니다. 예. 예. 제목만 봐도 이제 심각한 파일이 적어도 5개 있었는데 예. 이거 못 봤고 기타 암호가 걸려 있는 파일 총 760개 못 봤다. 네. 이렇게 된 거고, 임종원 차장이라고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되는 분의 하드디스크는 전혀 못 봤다. 그렇죠. 예. 네. 법원행정처가 거부했다는 거였죠. 이거를 근데 아마 열어보면은 어떻게 보세요? 그 방금 저희가 얘기 나왔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처럼 뭐 청와대라든지 이런 쪽하고 교감이 있었을 만한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파일들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임종원 전 차장의 PC를 제외하고 지금 일단 드러났던 파일들을 보면 첫째는 암호가 걸리지 않은 정상 파일, 암호가 걸린 정상 파일, 암호가 걸렸지만 유실된 파일 이렇게 있잖아요. 암호가 걸리지 않고 유실된 파일도 있을 수 있고 일단 이 세 부류인데 네.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암호가 걸리지 않았던 정상 파일에서 나온 것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린 충격이잖아요. 충격이죠. 그럼 도대체 암호가 걸렸었다가 유실된 파일은 뭐가 들어있었을까? 엄청나게 중요해서 지울 수밖에 없는, 암호를 걸어두는 그러니까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서 삭제까지 한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까요. 예. 겁납니다. 제게 있을까봐. 아니 근데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좀 이상하다 싶은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네. 쌍용자동차도 그렇죠. 항소심 결과가 올라가서 뒤집어졌고, 그렇죠. 콜트콜텍 그랬고. 그러니까 노동 관련된 이슈들이 좀 대법원에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예, 통상임금도 황당한 판결을 황당한 났었고, 판결이 예.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권부에 관련된 사건들도 좀 이상한. 그렇죠. 한명숙.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죠. 예.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CJ 같이 네. 대법원에서 왜 저렇게 하지? 라는 그러니까요. 사건들, 또는 법원이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사건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교감이 있다거나 했으면 진짜 법원은 완전 뒤집어지겠죠. 그냥 뒤집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붕괴하고 화가 나는 건 그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네. 그냥 그래 어쩌겠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얌전히나 있지. 다니면서 말은 또 사법권의 독립을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네, 맞아요. 양승태 퇴임사 보면요 가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진영 논리로 뭐 이분법적으로 갈려져 가지고 서로 뭐 대립하고 멋쩍고 하고 있는데 이거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뭐 여론을 빙자해서 뭐 법원의 재판에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된다.
아니 지가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지금 이런 문건이나 만들게 하고 사법권의 독립은 민정수석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해서도 안 되지만 일개 수석비서관한테 충실하게 보고하고 판결 결과 가르쳐주고 이런 짓을 한 게 어디서 지금 사법권 독립을 합니까? 지금 당장 죽어서 저승에 가가지고 옛날에 정말 우리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피를 흘렸던 우리 선배 법관들을 무슨 낯짝으로 보려고. 예.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그야말로 죽어서라도 좀 덜 불편한 그런 세상으로 갔으면 싶어요. 인두껍을 쓰고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추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분들 리얼리미터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70% 정도가 법원 자체 조사로는 안 된다. 강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반면에 많은 법조인들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게 법원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이후에 오히려 안 좋은 선례라든지 정치적 의미를 남기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김병수 대법원장의 이야기가 일리는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도 하겠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본인이 대법원장이 돼서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어요. 네. 대법원장이 하는 게 가장 큰 게 인사권 행사인데 네. 인사권 행사는 2월 달이 돼야 이제 법관 정기 인사가 있으니까 할 수도 없었고 한 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법원 개혁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 중에 하나인 판사들을 어떻게 지지를 끌어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네. 이걸 덜컥 외부에 수사 의뢰를 했다가는 관망하고 있는 판사들의 지지를 얻지는 아까 못할 얘기하셨던 겁니다. 관망파. 예. 예.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개혁을 이끌어가는 동력을 아마 상당 부분 상실할 겁니다. 국민밖에 못 보는 거죠. 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든 누구든 법원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이니까 저 집단 자체를 못 믿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검찰에 맡기지 않아서 솔직히 검찰은요. 물론 잘할 수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의정부 법조비리나 대전 법조비리 사건 봤을 때 그 네.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사람들 나중에 업무상 법원한테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했거든요. 네. 이거를 조사하는 검사가 과연 사회 정의나 국가를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자기 일신을 위해서는 겁나죠. 내가 기소하는 것마다 계속 무죄 나올 텐데 이제 법원에서 우리 쳤다고. 그러니까 일반 검찰에 맡겨서는 사실 좀 그 검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정말 특별검사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이제 강제력이 동원돼야 될 텐데 네. 영장이 나와야죠. 뭐 영장 발부를 법원이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법원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1, 2심을 담당할 수 있는 특별재판소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전에 의원님 계시지만 제가 워낙 미미한 존재여서 안 드러났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법안 이게 막 처리될 때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특별재판소였거든요. 네. 저 법원 내에 적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 못 믿는다. 참 많이 브레이크가 걸렸었잖아요. 그러고 그렇죠. 나서 네. 예, 이거 분명히 브레이크 걸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 행처를 거쳐간 판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하나 영장이라도 청구했을 때 브레이크 걸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사로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현재로서 그것을 대법원이 스스로 나서서 외부에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대하기는 아직은 이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특별검사 더 나아가서 이 특별검사가 처리해서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 만들어주세요. 사실은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가닥을 어떻게 타야 될지가 많이 고민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검사가 저도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특히 자유한국당 같이 이렇게 진짜 이 적폐 세력에 같이
붙어가지고 이득을 받았던 그 집단 상당히 좀 걱정되죠. 또 그거 관련해서 의원님 저는 당원은 아닌데 우리 저 권리당원 분들이 주위에 많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자유한국당이 뭐 계속 헛소리를 해대긴 하지만 그 권당님들의 말씀 인용하자면 우리 당의 목소리가 너무 점잖지 않느냐, 네. 너무 힘이 적지 않느냐, 좀 빨리빨리 좀 시원하게 좀 대응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말씀해달라고. 그리고 네이버 이거 관련해가지고 과방위에서 빨리 좀 나서가지고 처리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미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블랙리스트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건데 지금 국민들과 당원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신 것 예, 같습니다. 네이버 관련돼서도 지금 뭐 법 만들어주세요. 당 차원에서 지금 토론회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이 정도로 좀 한번 마무리 좀 져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방법은 말씀해 주셨던 그런 방법이 저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말씀해 주셨던 네이버도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도 오늘 짚어봤는데요. 한번 좀 다 점검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녹음된 이 내용은 좀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